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푸첼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유시민 작가님의 청춘의 독서 책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를 작가로서 참 좋아합니다. 그에게는 지식이나 지능을 넘어선 통찰과 거기에 더해 겸손함과 솔직함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다 함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지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부터 이 지성이라는 것을 참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이라는 그런 고귀함은 타고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일찍부터 지성인이 되긴 틀렸다고 속단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저의 속단이 속단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계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쓴 책들을 최대한 다 읽어보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한 작가의 책을 쭉 따라가면서 읽어보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소설들의 저자가 쓴 책들을 찾아봤는데 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작가만 따라가며 책을 읽어보기엔 다른 잡다하고 읽고 싶은 책들이 당시 제게는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자의 책도 많긴 하지만 이번에는 한번 따라가서 가면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시민 작가의 책은 쉬운데 지성과 통찰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작가로서 유시민이 참 친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친절하다는 의미도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자신이 어떤 생각을 표현하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와 자신의 글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문장이 참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책이나 글을 읽다 보면 가끔 저자의 품성에 대해 느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시민 작가와 같이 여러 권의 책을 쓴 저자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내면이 책에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저자는 자기가 아는 핵심 지식은 전달하고 싶지 않은 욕심쟁이가 있고, 어떤 저자는 본래 가진 지식에 비해 자아가 넘쳐나는 허영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이라는 저자는 지성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자주 하는 말처럼 저도 이 거대한 지성인의 어깨에 올라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시민이 읽은 책 리스트, 저자가 자신의 인생을 뭘로 채워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자잘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성분표가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타인인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저자가 읽어왔던 책들이 일부 성분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깨에 올라타기로 한 지성인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아쉬운 건 청춘의 독서가 아닌 그냥 인간의 독서라고 독자층을 넓게 표현해줬으면 좋았겠는데 왠지 제가 소외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용 및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문에서 저자는 이 책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장 많이 담아서 저서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전을 다루었지만 책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2009년도에 발행되어서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자유론만 다시 다듬어 특별판으로 만든 책입니다. 자유로운 부분을 선택한 것은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어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서문에서 저자의 취향을 읽고 있었는데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자유론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는 감정이 책에 남아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는 지성이라는 게 생물의 개체 발생처럼 개통 발생을 반복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느리지만 지성인으로의 진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서문에는 저자가 딸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있었는데 세상은 죽을 때까지도 다 못 볼 만큼 넓고 인생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인간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러 온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생길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의 생각대로 잘 살아간다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딸에게 축복이자 예언이자 충고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자의 책은 특별히 서문부터 꼼꼼히 읽는 편인데 서문과 목차, 에필로그 등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유지되어서 상당히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딸에게 전하는 말에서 저는 애니메이션 원피스에서 해적왕 골드 로저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보물 말인가?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찾아라. 이 세상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으니. 아마 골드 로저가 처형장에서 최후의 한마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말이 끝나자 대해적왕의 처형 장면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람들은 그 보물에 대한 기대감, 그 과정의 모험에 대한 짜릿함을 예감하며 비명을 지른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작가의 딸도 이와 비슷한 감정을 책의 서문과 내용을 보며 느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는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나왔는데요. 저자가 이 작품을 읽으며 그대로 꽂혀버렸다는 문장에 저도 꽂혔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하면서 이토록 하찮은 일을 두려워하다니 그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저 말에서 그런 일이란 살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찮은 일이란 하숙집 여주인과 마주치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이 작품을 읽지 않았는데 아마 이 소설의 내용은 가난으로 인해 내몰리다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인간 군상에 대한 이야기인 듯 합니다. 이 소설을 처음 접한 작가는 처음으로 가난의 책임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겠다는 예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소설에서 지금과 같은 그의 정치적 행보가 시작되었을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또 하나의 의문을 던집니다. 선한 목적은 악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그렇지 않다는 답을 작품에서 읽었다고 했습니다. 저자는 악한 수단으로는 절대로 선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고 못 박는데 그에 대해 볼셰비키 혁명과 히틀러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함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잠시만 악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그냥 악한 인간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는 가끔 그걸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리영이의 전환시대의 논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서양 세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당시 한국 사회는 유시민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벌거벗은 임금님을 벌거벗었다고 말할 수 없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던 과정과 배경을 모두 공개했고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이들을 간첩죄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만 다른 언론, 워싱턴 포스트도 뉴욕타임스 편으로 가세하면서 법원은 언론의 편을 들게 됩니다. 저는 세계사나 역사에 대해 어둡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미국과 유럽은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악의 축과 악의 무리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켰지만 전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있고 자국에서 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잘 보존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관광으로 먹고 삽니다.
그렇게 건너간 관광객들의 인종차별을 하는 게 유럽,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저자는 지식인이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 한 줄 요약을 합니다. 지식인은 진실, 진리, 끝없는 성찰, 인식과 삶을 일치시키려는 신념과 지조, 진리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용기와 더불어 산다. 저 부분을 읽으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용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사물에 눈을 깜빡이듯이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용기를 잃지 않으려면 저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 일단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실패해도 계속 따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책으로는 카를 마르크스의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이 책은 소장만으로도 감옥에 끌려갈 수 있는 시기에 유시민 작가가 선배의 읽지 말고 보관만 해 라며 맡겨진 책을 몰래 읽게 된 책이라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억압과 착취를 종식시키고 역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역사가 계급투쟁의 기록이라는 공산당 선언의 통찰력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지성이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말에 공감하는 게 어떤 책의 얘기들은 저도 한 번쯤은 해봤던 생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계급투쟁이 종식되고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다소 꿈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어쩌면 이 결말이 좀 흐지부지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이라 공산국가를 표방했던 여러 나라들이 그저 독재국가처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계급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이나 환경재앙 등을 통해 리셋되면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 책의 저자가 혁명을 이끌기 위해 계급투쟁이 종식되고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짓말을 했고 많은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국가들은 인간적 본성에 의해 이 천년왕국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나저나 만약 제가 당시 유시민 작가의 입장이었다면 이 공산당 선언 책을 읽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호기심은 정말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의 대가가 목숨 같은 거였다면 한 호기심 하는 저도 그 책을 읽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몰래 목숨을 걸고 읽은 내용이니만큼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제 머릿속에 들어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자주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와 많은 사람들의 짐작과 달리 이 책은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을 구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에서 빈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을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론이 지금 시대의 기득권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연이 오염되어서 환경은 더 이상 많은 인류를 감당할 수 없는데 마침 AI와 로봇이 발전할 거라 더 이상 예전처럼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침 잘된 일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시대에서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를 고민하는 것은 세수 감소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나라보다 가파른 인구 감소가 고민인 걸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국가적으로 각 계층별로 좀 더 솔직한 고민 포인트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좀 더 날것의 이유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출산율을 되돌리는 게 지금에 와서 진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의 인구 감소는 자연적, 유전적 흐름, 한마디로 본능적 개체수 조절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눈치로 봤을 때 멜서스는 한 번도 하층의 삶을 구경조차 못 해본 부잣집 지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멜서스가 인간의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나눠서 하류층을 일괄적으로 쓸모없고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서 임신과 출산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류층보다 못난 어떤 존재로 몰았다면서 편견 덩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멜서스가 있었던 당시에도 이미 유럽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류층을 모욕적으로 규정했던 멜서스의 이론은 틀렸습니다. 그 극단화된 증거, 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책으로는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대위의 딸이라는 책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놓여 말라. 이게 푸시킨의 시 일부라고 합니다. 대위의 딸은 푸시킨이 죽기 전 3년간 쓴 작품으로 그는 죽기 전 10여 년을 제정 러시아 황제의 검열 아래서 살아야 했습니다. 대위의 딸은 황제의 검열 속에서 쓰여진 작품으로 내용은 제정 러시아의 야만성을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 황제 차르는 안타깝게도 푸시킨이 남긴 모든 기록을 없앴습니다. 여섯 번째 책으로는 맹자의 맹자입니다. 맹자는 죽은 후 한참 뒤에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진정한 보수주의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맹자는 책을 통해 왕도정치, 사회정책, 국가론 등에 대해 말하는데 저는 이것들에 대해 학창시절 재미없게 주관식 단답형으로만 배워서 그런지 맹자에 대해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유시민 작가가 군데군데 발췌한 내용들을 보면 아마 결국 맹자도 사람 사는 얘기에 관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최인훈의 광장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이 소설을 저는 읽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거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주인공이 남북의 대립 속에서 어느 국가도 선택하지 않고 제3국을 선택하고 끝내는 제3국으로 가는 배에서 바다로 몸을 던진 부분, 육지에서부터 따라온 갈매기, 밀실과 광장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이념간의 대립으로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졌다고 하지만 유시민 작가에 따르면 남한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의심받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소문뿐인 혁명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한 가지 강렬하게 기억이 나는 하나는 주인공 이명준이 제3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피곤함을 느꼈다는 부분입니다. 그 와중에 육지로부터 배를 따라온 갈매기를 보고 비몽사몽의 피곤한 느낌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유시민 작가의 해설은 좀 다릅니다. 여덟 번째는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학창시절 윤리 교과서, 국사책에서나 보던 사마천의 사기는 사마천이 자신의 겪은 역사를 그저 상세히 기록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글을 보니 아마 야마오카 소하치의 대망이라는 책과 비슷하게 역사를 소설처럼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더 이야기스럽게 써내려간 책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신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한신은 개천에서 난 용으로 한 고조에게 끝까지 신의를 다하지만 끝내 토사구팽됩니다. 이후 한 고조 또한 황제로서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함께 나라를 일궜던 개국공신 친구들은 한신을 비롯해 대부분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중에 가벼운 부상을 입는데 이에 대해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당히 덜 극단화시킨 극단적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하는 권력을 얻은 권력가의 마음이 때때로 궁금합니다. 마치 더 가질 게 없는 그런 부자의 마음이 궁금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사바사이고 권력은 부와 성격이 다른 것 같지만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인간은 확실히 공허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9번째 책으로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26살에 영등포 구치소 독방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저자의 항소 이유서가 기가 막힌 명문으로 유명해져서 여러 사람들에게 작품처럼 읽혔다고 하는데 그가 이 항소 이유서 마지막 단락에 인용한 글이 바로 시인 알렉산드르 트바르tov스키가 이 책의 서문에 썼던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 문장은 19세기 시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의 시 중 한 구절이었는데 실제 작품은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은 이와 같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작가의 처지와 비슷하게 이 소설도 수용소에 갇힌 이반 데니소비치의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는 대단하지 않고 유시민 작가의 말에 의하면 존엄을 빼앗긴 사람의 지극히 평범한 하루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소에서 주인공은 동원된 노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서 제공하는 형편없는 식사를 너무도 감사하며 마치 고귀한 것을 다루듯 성스럽게 먹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 소설을 소개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진지하게 벽돌을 쌓는 노동에 빠진 죄수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소설의 일부만 봐도 그 온전히 노동에 집중하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성스럽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며 학창시절 친구들과 연필로 쓱싹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조용히 노트를 하던 그 집단적으로 몰입에 빠진 교실 풍경과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한마음으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그 순간들이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적절한 노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번째 책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위대한 철학자 3명을 꼽았는데 마르크스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무엇인지 규명하려 했고 프로이트는 진정한 자아, 무의식에 대해 그리고 다윈은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규명하려고 했다고 소개합니다. 그 중에 단연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은 다윈의 이론입니다. 진화론을 좀 위험하게 전개시키면 우생하게 되는데 인간에게 유리한 변이와 유리하지 않은 변이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그게 바로 우생학입니다. 생명체의 모든 진화 과정이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과정이라면 과연 인간의 이타주의적인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에 대해 다윈은 그런 이타주의적 개체들이 모인 생명체 집단이 살아남기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타주의도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타주의적 남자들이 여자들의 성선택을 받아서 이타적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이 이타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개체 수가 줄어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1번째 책으로는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 계급론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 베블런이라는 사람을 이 책에서 외계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왜 그럴까 끝까지 읽어봤을 때 베블런은 자신이 인간 세계를 관찰하면서 느낀 부에 대한 관점을 기록했으나 그에 대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철저한 관찰자로서 작가에 의하면 마치 파브르가 곤충기를 쓰듯이 베블런은 기록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작가의 비유를 읽으면서 혼자 혀눈을 터뜨렸는데
그 문장은 만약 당대의 미국 억만장자들이 이 책을 읽었다면 파브르에게 관찰당한 딱정벌레가 곤충기를 읽었을 경우 느꼈을 법한 모욕감을 똑같이 받았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일상스러웠습니다. 인간이 돈을 갖고 싶어 하는 건 여러 가지 삶을 위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블러는 그와 같은 설명은 하층민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을 돈으로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과시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돈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입니다. 베블러는 인류 문명을 사적 소유권의 기초 위에 성립한 야만 문화라고 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베블런에 대한 내용을 재밌게 읽었는데 역시 다른 나라에는 괴짜들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괴짜들로 인해 인간 세상이 재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는 평준화된 어떤 정도의 괴짜는 많은데 극단의 괴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좋은 말로 상향평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에서라면 베블런과 같은 괴짜는 절대 살아남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재밌는 연구도 발표하지 못한 채 자연에서 도태되었을 것 같습니다. 베블러는 어느 시기부터 책도 읽지 않고 글도 쓰지 않았으며 외딴 오두막에 틀어박혀서 여생을 지내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를 외계인이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블러는 죽을 시기가 다가오면서 쓰다만 원고를 태우고 사람들의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죽은 뒤에도 비석이나 기념비, 자신에 대한 기록 등을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죽기 전 인간 세상에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삭제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베블런의 행적을 보고 저와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유한 계급 중에 복지나 소외 계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좀 더 특별하고 남다른 부의 과시에서 파생된 행동인 걸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자는 자신이 정치 활동을 하던 당시 유한 계급이 아닌 게 분명한 어떤 노인에게 먼저 인간이 되어야지 라는 호통을 들으며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자가 추구하던 활동들이 유한 계급이 아닌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마 저라면 그 추구 활동을 바로 때려쳤을 것 같습니다. 저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말이죠. 저자는 베블런을 통해 그런 상처의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베블런의 심리를 분석하자면 베블런은 어느 순간 인간에 대한 관찰을 통해 환멸을 느낀 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에 대한 무조건적 추구는 단지 유한 계급이라는 부의 맛을 본 인간만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 세상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자신마저 어쩔 수 없이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 세상이 싫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저자는 베블런을 향해 인간은 생각보다 더 괜찮은 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이 저는 참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책도 다 읽어보고 싶지만 저는 이 청춘의 독서 목록 중 제일 먼저 이 책을 읽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12번째 책으로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조지는 인간 세계가 눈부신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퇴치하지 못한 이유를 지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지의 저서는 언론과 학계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얻었으나 19세기 논픽션 부문 영어책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조지에 의하면 최초로 소유된 땅에 의해 부는 세습되고 땅을 소유하지 못한 일반 노동자들과 토지 소유자의 갭은 계속 벌어집니다. 소유되고 세습된 땅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는 별다른 생을 위한 노력 없이 과실을 누리고 독식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조지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폐지하고 오로지 땅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 역시 전부터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 무한히 존재할 땅을 소유한다는 게 참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안 쓰는 사람들한테 죽을 때 가져갈래? 하고 묻는데 차라리 돈은 죽을 때 함께 땅에 묻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땅에 묻힐 수는 있지만 땅을 함께 묻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사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인간이 우주로 흔히 나갈 수 있게 되기 전에 미리 규정을 해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미래에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도 소유자 누군가에게 구독료를 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는 이 책을 발표한 후 뉴욕시장, 주지사 선거에까지 출마하게 됩니다. 하지만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조지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지금이라도 당장 토지의 사유를 다시 정의하자고 한다면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젠간 자신이 반드시 유한계급이 될 것이라는 꿈을 먹고 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지가 베블런과 만나서 토론을 벌인다면 둘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 궁금해졌습니다. 하인리히 그리고 13번째 책으로는 하인리히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여자가 차이퉁이라는 신문사에 실린 왜곡된 보도 내용에 의해 이유나 근거 없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후 그녀가 해당 기자를 쏘아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자수를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소설을 쓴 벨은 베블런과 달리 적극적으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참여했다고 합니다. 1978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김지하 시인의 석방을 청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한국에는 수많은 차이퉁과 차이퉁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은 그 공개적인 언론이 설마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퍼뜨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내 많은 사람들은 남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을 어느새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책으로 AI가 판단한다거나 어떤 검증 작업을 거친다거나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AI도 믿지 말고 그저 개개인이 의심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모든 걸 의심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는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 또는 메신저의 행적들을 보는 편입니다. 갑자기 의견이나 태도를 변경했는지,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과거에 부당하게 어떤 사람을 보내버린 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는지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에도 무고한 사람들의 사회적 죽음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4번째 책으로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카는 다양한 사회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책들을 많이 쓰다가 모교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강의는 BBC 방송을 통해 다른 국민들에게도 알려지는데 이 내용을 정리한 게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대학교의 정규 수업보다 이른바 지하대학으로 불렸던 학생 서클을 통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이 배웠다고 했는데 그 서클에서 읽은 책 중 하나가 이 카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고등학교 때부터 읽어야지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역사에 별로 흥미가 없었고 어른이 돼서는 바로바로 도움이 될 정보들만도 제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폭풍우 속 조각배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저자의 인생이 많은 부분 정치적이어서인지 실제로 역사가 인간에게 통찰을 주기도 하니까 그런 건지 저자는 인생의 고비마다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이지 않고 소시민적이고 이기적인 저는 인식하면 모든 순간이 인생의 고비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런 저에게도 이 책이 고비를 이겨낼 어떤 아이디어나 위로를 줄지 이제는 진짜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15번째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스스로 설계한 삶은 그 자체로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적합하다. 저자는 밀의 이 말이 철학적 개인 독립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밀은 자유를 보장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유는 오직 남에게 해를 끼칠 분명한 원인이 있을 때만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고통과 쾌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쾌락의 기준은 오직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자유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를 선으로 이끄는 최선책이라고 합니다. 밀은 개인의 절대적 자유의 영역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면적 의식의 영역인데 양심, 감정, 도덕, 신학부터 출판까지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는 취향과 원하는 바를 추구할 자유인데 어리석거나 잘못되었다 생각해도 타인은 여기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이 설계한 대로 살아갈 자유를 갖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사의 자유인데 타인에게 속거나 강제적이거나 속아서 참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성인은 자유롭게 뭉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법적으로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자유라는 개념의 상당 부분이 이 미래의 이론에서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을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의 자유나 개인주의 개념이 저기서 시작되었거나 혹은 서양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두 번째 내용처럼 정리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범죄, 음주, 도박 등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 세밀하게 들어가면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이론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읽으면서 저자 유시민의 많은 생각과 지성이 결국 이렇게 많은 거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구축되었다는 느낌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그동안 읽어왔던 유시민 작가의 책들에 이 청춘의 독서에서 소개된 책들의 유전자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유전자는 잘 씹어서 소화를 시켜서 몸의 일부가 된 음식물의 유전자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래 자서전을 번역한 박홍규 선생님은 미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래 자유론이 한국에서는 돈과 자본, 재산의 자유로 곡해되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밀은 대표적인 식민 착취 기업인 동인도 회사에서 일하며 비서양을 멸시했습니다. 또 미래 자유론은 밀 스스로 지적 능력을 갖춘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그의 귀족적인 성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밀이 살았던 시대는 그럴 밖에 없었던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천재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 책은 유시민 작가의 책 중에 가장 본인에 대한 얘기가 없는 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책 얘기를 주로 소개하고 읽는 방법이나 해설을 주로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책에서 저자 인생의 척추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행합일이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겁이 나서 손해보는 게 싫어서 혹은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센 척하려고 그동안 쌓은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질 못했습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는 만약 철저히 자신의 정치적 욕망과 야심을 숨겼다면
삐질삐질 자신의 본 모습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언론과 자신의 저서를 통해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일관된 자신만의 인생관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인간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크고 힘센 논리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관성의 가치를 높게 쳐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여러 마디의 논리적인 말을 대체하는 설득력을 갖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바로 지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달하기 어려워서 지성을 포기했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많은 훌륭하고 아는 게 많다고 알려진 사람들한테서도 이와 같은 지성을 느낀 적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성은 그 달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고 과정은 어쩌면 제 생각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원피스의 해적왕이 되는 모험처럼 말입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궁금하시면 책 직접 한번 읽어보시거나 제 블로그 참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